안녕하십니까? 예, 저 김병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2시 30분이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그 뭐죠? 가다반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지금 입력이 지금 덜 돼 있어요. 그 입력이 덜 돼 있다는 게 뭐냐면 이제 국가직을 이제 했을 때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학생분들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뭐죠? 이제 서비스 참여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틀렸던 문제, 그래서 이제 상위 이제 뭐 1에서 5까지 다섯 문항 같은 게 다 이제 그땐 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아직 입력이 좀 덜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촬영이 들어오기 전에 회사에 전화해서 지금 통화를 했는데 중간에 이제 뭐지? 1에서 이제 5가 나오면은 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갖고 들어왔어요. 톡으로 보내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문제 풀이 하다가 그거 나오면 이제 요거까지 함께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여러분 현재 이거는 지금 뻔한 이야기인 게 뭐냐면 학생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2시 30분에 이거 지금 이번에 지방직 이제 9급에 문제풀이 해설에 들어온 이유는 딴 문제가 아닌 거죠. 3번 문제 때문에 아마 들어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3번 문제는 지금 논란이 지금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3번에서 이거 갖고 뭐 제가 어떤 얘기 해가지고 무슨 소송 걸고 그러지 마세요. 일단은 뭐냐면은 2번과 3번, 4번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1번에서 이제 학생분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 하루낮의 반은 한나절이잖아요. 근데 한나절의 반을 반나절이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국립국어원에 들어가서 또 반나절을 찾으면 반나절의 두 번째 뜻에 하룻낮에 이제 그 반이라고 하는 한나절과 뜻이 같다라는 이제 뭐야 두 번째 해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이 아니라 이제 뜻풀이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과연 이게 이제 그 가다반에서는 출제원은 분명히 2번, 3번, 4번을 이제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놨었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분명히 이렇게 냈을 텐데 그 출제위원께서 반나절의 뜻에 한나절이 있다라는 걸 사전을 확인하신 건지를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기실 건지 아니면 뭐다 이것도 맞게 해줄 건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2번, 3번, 4번은 무조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1번을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학생분들이 이제 이 문제가 된 게 뭐야 하니까 그냥 거의 다가 3번 정도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이 이제 그 이번 시험 문제를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던 건 다른 게 아닐 겁니다. 제가 뭐 매번 이제 수업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작년에 이제 지방직 이제 9급 같은 경우도 문법 파트는 하나도 내지 않았었고 작년은 업무 규정 쪽만 네 문항을 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황당했던 게 뭐냐면 학생분들이 뭐 배신감을 엄청 느꼈을 거예요. 이번에는 또 혹시 모르잖아요. 항상 해마다 시험이라는 게 바뀌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또 뭐 문법을 또 많이 또 혹시 몰라서 준비를 했는데 아예 뭐 음은 뭐 형태소 단어 그다음에 이제 성분 문장 짜임새 뭐 하나도 안 냈고 뭐 문법 요소도 아예 안 냈잖아요. 그리고 뭐 안 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뭐 한글 맞춤법으로 들어가면 결국 한글 맞춤법에선 두 문항이 나온 거죠. 1번, 2번이 한글 맞춤법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한글 맞춤법에서만 두 문항 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표준 발음법부터 표준어 사정 원칙, 외려 로마자, 심지어 국어사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냈어요. 훈민정음도 안 내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느꼈던 이 배신감은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배신감이라고 또 얘기하기 힘든 게 뭐냐면 그러면 그럼 이것 말고 뭐 냈냐 했을 때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현재 이제 문학과 이제 비문학으로 가서 나름대로 이제 뭐야 비문학이 좀 많아지는데 이 또 비문학이 또 어려우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비문학이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시험이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결국은 공부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이 강의는 분명 이 해설은 녹화가 될 것이고 학생분들께서는 이미 시험은 일단 끝난 것이고 3번만 일단 궁금해 하실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분명히 이의 제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2번에 있으니까.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뭐 하루 낮에 반이다, 하루 낮의 동안은 다르지 않냐 하는데, 그거는 또 애매해요. 하루 낮을 찾으면 하루의 낮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사전으로 보면은 3번은 뭐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할 근거는 사실상 없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이쪽에서 뭐 결정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문제 풀이를 하기 전에 일단은 이제 사실상 이제 총평이라는 거죠. 근데 총평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3번 문제가 맞다 틀리다 해서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번은 좀 기다려 봐 주시고, 3번을 만약에 틀렸다고 이제 계산하면 만점 자체가 이제 95점이 나올 텐데,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만약 3번을 뺀 상태라고 봐도 한 90점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은 제가 좀 이따가 문제풀이 하면서요, 여러분한테 이제 이런 문제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거다라는 몇 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1번에서 20번 다 뭐야, 꼼꼼한 해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기에는 지문이 쉬운 게 너무 많았어요. 독해 같은 경우는 답이 뭐 바로 나오니까 제가 뭐 여기에 이제 있으니까 이게 틀려요, 맞아,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일단 내년 있잖아요. 내년을 이제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해설을 듣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여러분이 좀 흔들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뭐 선생님들도 다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이미 우리 시험이 약간 바뀐 건 뭐냐, 문법과 어문 규정의 비중은 2018년도부터 줄긴 줄었어요. 그런데 4월달 국가직 이제 9급을 보면 그때 상위 이제 많이 틀렸던 학생들이 틀렸던 걸 보면 1에서 5가 뭐야 그랬을 때 그 당시는 1번이 동동에 현대어 뜻풀이가 1번이었고 2번이 이제 한자어가 2번이었죠. 그리고 3, 4, 5가 싹 다 뭐였냐면은 바로 문법 어문 규정 쪽의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얘기죠. 근데 그 국가직이랑 지금 이거로 보면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이쪽 지방직은 문항수가 그러면은 1번, 2번 두 개 말고는 한글 맞춤법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3번 문제는 이제 고의어 문제고 4번은 관용 표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법 어문 규정 문제 나온 건 두 문항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충격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 학생분들 중에 또 이제 또 당황해 하시는 게 뭐냐면, 아니 원래가 이제 지방직을 보면, 지방직은 이제 또 작년 거로 보면은 사실상 한자성어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음절 한자어도 나오고, 저생전을 보면 또 저생전도 한자어 문제잖아요. 근데 또 이번 시험 보면은 한자어가 또 빠졌어요.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카페에서 잠깐 봤을 때 한자어가 안 나오니까 또 당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내년 준비할 때 되게 이제 힘든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공시 시험은요, 해마다 문제의 이제 난이도 조절의 문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이 이걸 듣는다면 일단 이 시험을 너무 기본으로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시험도 일단 기준선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3개년 정도의 시험을 잡으면 여전히 이제 문법 어문 규정이 일단 난도를 조절하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은 진행은 일단 할게요. 한 3시 정도쯤에 그 회사에서 보내준다 그랬거든요. 그 많이 틀린 문제 1에서 5번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넣은 이제 거니까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일 것 같고, 지금 문제풀이 해설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좀 실수할 수 있는 거,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요, 1번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뭐냐면은, 여러분 시험 문제 이제 그 학생분들이 풀 때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대부분의 분들이 1번에서 20번 문제 있으니까 문제를 이렇게 푸는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그 계산을 제가 항상 하라고 해요. 그 계산이 뭐냐면, 일단 문법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문법에서는 일단 이제 문장이 있고, 다시 요거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빠른 속도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단어가 있고,
여기가 이제 품사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형태소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의문이 있으면은 원래 이제 공생분들은 여기서를 이제 문장까지 공부할 때 엄청난 시간을 사용하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아무 문제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요소는 안 쓰고 제가 이제 요 문제가 어디에 들어간 거야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은 건 어문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문규정이 4개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한글 맞춤법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잊지 마셔야 될 거는 한글 맞춤법은 여전히 이제 국가직 지방직에서 가장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야 그러면 이게 이제 한글 맞춤법인데 요 한글 맞춤법에서 작년에는 내문항을 낸 거예요. 작년이에요. 2020.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2문항만 출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글 맞춤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문장의 뭐 짜임새까지 뭐 공부를 해야지 이제 한글 맞춤법이 이해되긴 돼요. 그런데 아무튼 위치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서 딱 2문항 나온 거고 그 대신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표준어 이제 규정이 있으면은 표준어 규정에 이제 표준어 사정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발음법이 있죠. 여기까지만 쓰면 이제 더 안 쓸 겁니다. 표준 발음법이 있고 3번에 이제 외래어 표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로마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이 많이 바뀐 게 지금 뭐 여전히 이제 이런 데가 이제 중요한 건 뭐 군무원 시험 이런 거는 여전히 이제 이쪽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직 지방직은 이 전 파트에서 옛날에는 골고루 내니까 막 공부하더라도 신났거든요. 뭐 배우고 문제 풀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제가 다른 거 하나도 안 썼잖아요. 여기가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문항수가 딱 2개 나왔는데 사실상 이제 1번 문제도 한글 맞춤법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 풀이 할 때 1번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 건데 1번에서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게 뭐냐면 한글 맞춤법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왜인지의 준말을 왠지로 쓰거든요. 요럴 때만 웬 쓰고 나머지는 싹 다 뭘 쓰냐면 웬을 써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웬일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고 발음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1번에 여러분 웬일은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이제 3번에서 굳은살이 박인할 때 박인이라는 게 박이다가 딴 게 아니라 굳은살이 생기는 걸 박이다로 쓰기 때문에 3번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의뢰 같은 건 어디에 나와 하는데 학생분들은요. 의뢰는 실은 이제 표준어 사정 원칙에 나와요. 그래서 표준어 사정 원칙에 이제 들어가면 어디가 있냐면 10항에 가잖아요. 그 10항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단모음 형태를 가진 말을 표준 삼는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때 거기 가면은 의례가 있으면 얘가 이중모음이죠. 그러면 의례에 이중모음을 쓰지 않고 단모음 애를 쓴다가 표준어 사정 원칙에 10항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4번은 사실상 뭐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 하나를 끌고 들어온 거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은 2번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이제 잘 아는 게 이게 공시에 이제 오면은 제일 처음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몇 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월을 쓰고요. 여러분 여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여러분 뭐야 그냥 한번 이렇게 봐두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뭐 좀 이따가 그냥 빨리빨리 이제 진행할 건데 지금은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3시까지. 지금 그 뭐죠 틀린 문제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확인하려고요. 그래서 아직 잠깐만요. 이제 온 것 같아요. 아, 지금 있잖아요. 베스트 5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온 게 지금 딱 맞아요, 여러분. 3번이에요, 3번. 지금 3번의 정답률이 22.75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번이 지금 거의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보다 좀 특이한 건 뭐냐면 20번이랑 이제 19번 독해 쪽에서 이거는 이제 이해됐어. 그 다음에 2번과 10번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이 있잖아요. 5개가 3번이랑 20번, 19번. 이거 생각한 거랑 완전히 지금 여러분 느낌이 2번이랑 10번이에요. 여기를 일단 여러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는요. 이제 다 이제 이야기 끝났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문제풀이 쪽으로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게 이렇게 사용하는 표기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표기해버리면 발음이 뭐가 되냐면 몇 일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표기를 없애버리고 그냥 여기는 소리 난 대로 쓰자 해가지고 며칠을 쓰는데 이게 도대체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한글 맞춤법에 가면 27항에 가면 있어요. 27항에 가면은 부침 이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워낙 뭐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 문제는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요. 2번 문제가 지금 봐보세요. 2번 문제가 틀린 것 중에 여러분 사위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2번은요 또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2번 문제는 한글 맞춤법에 가면 57항이 있어요. 그 57항에 가면은 로서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와 로서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 두 개를 구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로서와 로서의 수준은 뭐만 알고 있냐면 로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지위라던가 자격이라던가 신분을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로서는 수단과 방법이 있죠. 요 정도만 알고 계시는데 제가 수업하다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로서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다 그랬잖아요. 로서는 뭐냐면 시간을 셈할 때 셈의 한계라던가 기준의 뜻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아직도 모르시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다면 2번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일단 1번을 보면요. 언니는 아버지의 딸로서 부족함이 없다 할 때 이때 로서가 아니라 로선건 지위, 자격, 신분이니까 아버지의 딸이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 자격으로 보면은 로서가 아니라 로서가 맞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대화로서 서로의 갈등을 풀 수 있을까 할 때는 당연히 저 로서는 뭐가 되냐면 틀리죠. 왜냐하면 대화라고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서 서로의 갈등을 풀 수 있을까가 되니까 로서가 아니라 로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2번 문제를 만약에 실전에 가서 풀었다 그러면은 1번과 2번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학생분들은 이제 답이 3번 아니냐 4번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서가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 말고 무슨 뜻이 있다고요? 시간을 셈할 때 셈의 한계, 기준이라는 뜻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강조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 강의 뭐 안 들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 그거는 뭐 어찌할 수 없는 이야기고 로서의 부분은 여러분 이쪽으로 이제 보면은 드디어 오늘로써 그 일을 끝내고야 말았다 할 때 오늘로써 할 때 이게 시간을 셀 때 셈의 한계 기준이니까 3번이 맞아요. 그러면은 4번도 똑같습니다. 시험을 치른 것은 이로서가 아니라 이로써 세 번째가 된다 할 때 시간을 셈한 거잖아요. 셈했을 때 한계니까 4번도 뭘 써야 된다? 로서를 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여기가 지금 여러분 4등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저는 약간 충격이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2번 문제 이런 거 하나 틀린 분은요. 기분이 진짜 씁쓸할 거예요. 왜냐면 5점이 일단 날아간 거니까.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여전히 이제 요 3번 문제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일단 좀 기다려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출제위원이 달포는요 한 달이 조금 넘은 기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그그저께 같은 경우 우리가 쓰잖아요. 여러분 오늘로부터 사흘 전의 날이니까 그그저께는 지금도 쓰니까 문제가 없고 해거리 할 때 거리가 이제 건너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한 해를 걸은 간격이다 해서 2번, 3번, 4번은 국립국어원의 뜻풀이로는 완벽하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핸드폰을 지금 들고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이제 여기서 많이 틀렸던 베스트 5도 보려고 했지만 학생분들한테요. 국립국어원을 이거 캡처를 해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립국어원 거를 캡처한 건데 안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반나절을 찾으면 한나절의 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하루 낮에 반은 또 뭐야? 그러면 제가 한나절은 확실해요. 그러면 출제원께서는 분명히 반나절의 1번으로 봐서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한나절의 반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루 낮의 반을 한나절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1번은 이거로 보면 틀려요. 그죠? 근데 여기에 2번이 있다는 거죠. 2번에 보면 하루 낮의 반이라는 뜻이 있고 오른쪽에 같다라는 표시에 한나절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학생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으로 보면은 결국 얘도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요 그냥 기다려 보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암튼 이 문제가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라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여러분께서 웬만하면 좀 가만히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다반이 나오고 나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여러분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 이 부분은 좀 빨라요.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이 가만히 계셔도 이런 부분들은요 이의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전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학생분들이 아니 사전에 있는데 2번의 뜻이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제가 함부로 뭐 말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출제원께서는 분명히 2번, 3번, 4번은 맞다 얘는요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1번은 분명히 이제 이 출제원께서 이 하루 낮의 반은 한나절이고 한나절의 반이 반나절이니까 얘는 틀린 거야 했는데 국립국어의 두 번째 뜻에 한나절과 반나절이 같은 뜻이 있다. 이거 말고는 뭐 사실이 이제 뭐 더 이상의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문제는 좀 기다려 달라는 거죠. 자,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 4번 같은 이제 관용 표현 같은 문제는 거의 충격적이었죠. 이거는 뭐 그냥 어떤 분이라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몹시 가난하다 하면 뭐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런 표현 쓰고요. 그다음 여러분 깔보고 막 비웃으면 코웃음을 치다라는 것도 관용조로 쓰는 거 알고 실제보다 뭐 비싸다 하면 바가지를 쓰다 이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학생분들이 2번 같은 걸 보면은 연결해 주다라는 얘기는 다리를 놓다지 무슨 호흡을 맞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가 중간에 다리를 놓아 물건을 쉽게 팔았다 이렇게 쓰니까 다리를 놓다라는 게 이제 관용 표현상 맞다는 거죠. 정답은 이제 2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번 문제에서 저는 이제 학생분들이 좀 당황스러웠던 게 뭐였냐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춘향전에서 이제 밑줄을 이제 긋고 4개를 그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는 좀 쉽게 이제 생각하셨어야 되는 이유가 그 형용이라는 건 이제 그네를 타는 이제 춘향의 모습을 보고 그 형용은 모습은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분명히 편집자전 논평은 맞아요. 서술자 개입의 목소리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지문을 읽으면 아니 춘향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틀린 거는 춘향의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을 여러 편집자 논평을 통해서 말한 거지 내면적 아름다움이 아니어서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4번인데 제가 여러분 카페에 올라온 글 중에서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2번을 하신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번이 어떻게 이제 질문했냐면 여기서 이제 5월 단오니까 때는 5월이잖아요, 여러분. 저게 결국 봄이냐 여름이냐 이것도 헷갈렸나 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녹음방초라는 말은 보통 이제 녹음이라는 건 짚은 이제 나무의 그늘이니까 대부분 여름일 때 많이 써요. 녹음을 실은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여기가 봄날이냐 여름날이냐로 여러분 출제를 했겠냐 이거죠. 그래서 학생 중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2번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답은 4번으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2번이 헷갈려서 이제 그 글을 올리셨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봄날이다 여름날이다라고 싸울 수 있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녹양방초라는 건 상투적으로요. 봄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나중에 이제 유상가 같은 작품이 있거든요. 잡가에 녹양방초 승화시 이렇게 하면서 봄을 보통 녹양방초라고 써요. 그래서 여러분 녹양방초, 녹음방초를 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봄날이 아니라 여름이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항상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잊지 마셔야 될 게 출제원께서는 오답을 뚜렷하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 나오는 장면은 이제 그네를 타는 장면이니까 춘향의 외적 아름다움을 나타내면 모를까 내적인 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얘도 뭐 4번인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없는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는 뭐 더 해설할 내용이 없는 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B를 보면 이제 정답은 여러분 3번으로 나온 게 고객의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고객 답변에 대해서 판단한다고 했을 때 요 대목이에요. 이 대목에서는 이제 A와 B라는 사람이 이제 고객이 결국은 거절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B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완곡하게 거절하는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댔던 게 해당 고객이 제안서 내용을 이은 정리가 잘 돼 있다라고 했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이제 시기에는 이전과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한 것을 보면 완곡하게 이제 거절하는 의사 표현으로 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 정답이 3번이고 얘는 아예 논란조차도 안 된 겁니다. 자,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번 있죠. 7번은 지금 여기에 없는데요. 의외로 여기에서도 학생분들이 질문을 이제 여기 이제 글을 남겨놓은 건데 여러분 중에 이제 이런 거 좀 하나 알아두세요. 제가
그 지방직 문제 그러니까 그 준비할 때 파이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시가 쪽을 좀 더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가에서 나온 건 좀 이따 봐야 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조지훈의 봉황수 두 개를 이제 묶어서 낸 문제가 하나가 나온 거잖아요. 그거 빼고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현대 만약에 시나 소설이 나왔을 때 낯선 게 나와도 하나도 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강신재 젊은 느티나무 이런 것들은요. 수능을 이제 준비할 때는 좀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 강신재 젊은 느티나무 말고 여러분 얘와 가장 성격이 비슷한 게 뭐냐면 김동리의 역마가 있어요. 그 역마에서 이제 성기와 계연이 배달은 쉽게 말하면 이제 조카랑 이모의 관계고 두 사람의 이제 사랑은 여러 근친상간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간과 운명의 어떤 갈등을 그린 작품에 역마라는 이제 그 작품이 있는데 이거와 성격이 비슷한 게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예요. 그래서 젊은 느티나무는 법적으로는 이 두 현규와 이제 숙희는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근데 온우예요. 근데 두 사람의 어떤 사랑을 그린 거고 여기에는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다 필요 없는 거죠. 왜요? 지금의 현재 요즘에 이제 그 여러 문제를 보면 이 소설도요 꼭 독해처럼 내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런 소설 같은 거 나왔을 때 제가 동그라미를 좀 하랬잖아요. 그럼 무시리를 동그라미하고 엄마를 동그라미하면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일단 무시리의 엄마는 재혼한 부부예요.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 같아서 이유가 다 나오거든요. 그럼 나라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일단 1인칭은 설정이 됐고 나가 좀 뒤에 가면 숙희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황당한 게 내가 그를 무슈리를 재혼했는데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이유는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 탓이란 얘기죠. 무슈리라는 외국어 발음을 하는 게 그게 습관이 안 돼서일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를 보면 나오잖아요. 나는 그를 좋아한대요. 재혼한 엄마의 재혼한 아빠. 그러니까 그를 좋아할 뿐더러 할아버지 같은 이로부터 느꼈던 것은 몇갑절이나 강한 보호감정, 그러니까 부친 같은 다음을 느끼고 있다니까 이쪽에서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이 양반 무시류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웠던 이유는 그 발음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다. 무실이라는 그 발음의 무슈를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재혼한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의 새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고 자기한테 새 아버지지만 거기에서 부친 같은 걸 느끼고 있다니까 여기는 네 줄만 잘 읽어도 선지의 정답은 빨리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건 이게 3번이 바로 나오죠. 무시리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3번도 평이하게 일단 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생분들 중에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아서 결국 나는 이제 형규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두 사람의 이제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문제가 되니까 아버지로 부른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건 그냥 상상으로 한 거고, 여기는 지문에 있는 그대로 보시면은요 3번이 이제 정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있잖아요. 8번 있죠. 8번은 여기 안에는 안 들어갔는데 학생분들 중에서 8번에서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일 거라는 건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선지에서 1번과 4번에서는 정답을 동그라미 절대 안 해요.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문제가 뭐야 그러면은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제가 하나 이제 편안하게 읽어드릴게요. 뭐 내용은 이미 다 읽어서 알고 계셔요. 일단은 뭐냐면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 또 하나는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고 나서 수동적이나 공격적인 반응에 대한 이야기는 이 앞쪽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잘 읽으시면 되죠. 이거 문제를 푸시려면요. 그러나 단호한 반응은 공격적인 반응과 다르대. 그러니까 결국은 단호한 반응이 뭐냐가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단호한 반응은 딱 나오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자신의 권리도 또 존중하고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되게 상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거만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자기의 권리도 존중해야 돼요. 이걸 단호한
반응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주고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는 뭐냐면 상대방의 존중이란 부분은 상대방의 이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단호한 주장은 명쾌하고 직접적이고 요점을 팍 찔러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일단은 그럼 실제로 연습해보자 하고 나서 어느 흡연자가 당신의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이제 물어요. 그러면 당신은 담배 연기를 일단 싫어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달갑지 않아요.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할 때 여러분 이게 담배 피우라고 할 수도 없고 황당하죠. 물어봐서 고마워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분들은 2번과 3번 중에서 여기서 완전 갈림길이었을 거예요. 안 되죠. 안 피우면 좋겠어요라고 해서 일단 거절했던 거가 나온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는 보면은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데요. 분명히 이게 해롭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맞아요. 근데 좀 참아보시겠어요 하면 상대방의 권리 자체를 뭐 한 거죠?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 정답이 3번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이제 연기도 싫어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도 아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큰 문제는 없었어요. 없는데 이쪽에선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 거죠.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좀 참아보라고 한 거니까. 근데 이쪽을 보면 뭐예요? 정 피우시고 싶으시면 차를 세워 드릴게요 하니까 여러 상대방의 어떤 권리도 인정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어떤 가치도 잃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문을 다시 올라가면 이쪽이에요. 자신의 권리 존중하고 지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반응으로 가장 좋은 게 3번인데 여러분 요 8번 같은 이런 여러 지문은요. 그냥 꼭 곱씹어서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아 이런 게 단호한 어떤 반응에 이해가 가능하구나.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지문 자체는. 그래서 뭐 8번은 이 순위 안에 안 들어갔는데 8번에서도 약간 헷갈리는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풀기 전에요. 잠깐 이제 목 운동해요. 제가 지금 30분에 시작을 했으니까 뭐 늦어도요 30분 안에 끝낼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나하나씩 일단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문제는요 이번에 굉장히 평이했던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게 도금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도 여러분 어려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저령 그러면 너무나 이제 뭐 옛날에도 정답에 나왔지만 자신을 알아주는 진정한 벗의 죽음을 슬퍼하다 이미 다 알고 있고 염화미소 그러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여러분 뜻이 전달된다는 뭐 불림 문자 교회 별점부터 다 알고요. 망운지정은 하도 많이 해서 알아요. 타영에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이제 그리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정답은 되게 평이한 게 위아래에서 뭐 박경리의 뭐 토지라는 뭐 소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문제가 아니라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더니 이 부분에서 바로 나오죠. 그게 여러분 뭐야 자나깨나 잊을 수 없다 그리하다 하니까 오매 불망으로 빼서 정답은 1번인데 굉장히 평이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제가 총평할 때도 이제 차마 이제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려웠던 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이번 시험을 보면 좀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무슨 변별력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와야지 공부 준비 많이 하신 분들 잘하는 분들은 되는데 이게 이번 시험은요 뭐 공부를 뭐 준비를 많이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난도 있는 문제 조절을 최소 뭐 국가직처럼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음절 한자어도 없고 한자 성어도 정말 황당하게 쉬운 거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여러 공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이거 시험지 이렇게 다운받아 가지고 이게 프린트 이제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풀면서 그냥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학생분들 중에 너는 얼굴을 그렇게 왜 이렇게 밝아 보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뭐 문제풀이 해설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인상 찌푸릴 수도 없고. 근데 저 마음은 되게 쓰라려요. 왜 쓰라리냐면 도대체 우리 국어가 어딜 향해 가는지 막 어이가 없어요. 이게 출제원이 도대체 뭐를 그 요구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면 그러면 독해를 수능처럼 어렵게 내던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무슨 이게 그냥 좀 그래요. 자, 아무튼 여러분 9번 일단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10번 문제 있잖아요. 10번 문제 그 할 때 학생분들이
여러분 500년 도읍지는요 지겹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무상 해가지고 여러분 이미 뭐 고려 말에 만국의 슬픔 맥수지탄의 인생무상 해가지고 여러분 원천서 것도 했고 뭐 길제 것도 다 해서 다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번에 씨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 조진의 봉황수 본 적이 없어 그러는 아니에요. 이거 조진의 봉황수도 이미 뭐야? 국회직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요, 문제가 얼마나 황당하게 낸 거냐면, 얘는 현대시고요, 얘는 시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 지방직에서 여러분이 기억나실 거예요. 뭐가 기억이 나시냐면은, 그 시조랑 이제 가사에서 형식적인 문제를 내는데 시조가 사음보에 3, 4조, 4, 4조고 그게 산문화된 게 뭐였어요? 당연히 이제 가사잖아요. 그러면 시조와 가사는 이제 사음보에 여러 음수율은 3, 4, 4, 4조니까 당연히 가는 시조니까 음보에 이제 율격이 정확하게 있는데 얘는 현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흥부전에 여러분 탕군가 낸 거랑 똑같아요. 정운의 탕군가가 가사니까 여러분 일정한 어떤 여러 음보랑 율격을 가지고 있고 흥부전은 여러분 이제 사실상 소설이니까 여러분 일정한 율격이 없다라는 문제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뭐 가가 아까 인생무상의 맥수지탄 다 알고요. 여러분 2번은 뭐 사대주의 비판 이거 다 알아요. 왠지 아시잖아요. 조준이란 양반이 뭘 얘기한 거죠? 원래 쌍용이랑 이제 봉황이 있을 때 제가 결국은 이제 조준이란 양반이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결정적 이유는 우리가 뭐 명이든 청을 섬겼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쌍용을 틀지 못하고 봉황을 틀 수밖에 없었던 사대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한 것이지 아니냐고 해서 어느 때인들 봉황을 틀었으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또는 여러분 뭐 사대주의 비판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여기죠. 큰 나라 섬기다가 거미치는 옥자위에는 여의주를 희롱하는 쌍용 대신에 두 마리 봉황새 틀어 올렸다. 이 대목이 사대주의 비판인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2번도 맞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 쌍방향에서 성경 후정해가지고 먼저 경치를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의 정서를 넣는데 초장과 중장은 당연히 뭐야? 성경이 되고 어제부터 태평여를 꾸미런가노라 해서 이제 개인의 정서가 나온 거고요. 이쪽은 여기까지가 성경이 되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일제강점의 시대 현실을 그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이쪽으로 이제 만국의 슬픔을 이제 나타낸 거니까 성경 후정은 둘 다 맞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정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해진 율격과 음보를 맞춰서 시상을 전개했다는 얘기는 정형시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가사나 그 전에 시조 정도가 가능한 거고요. 여기에 나오는 현대시 이제 봉황수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이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번 이 지문은요. 굉장히 여러분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가 너무 평이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 이 지문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대조를 쓴 거죠. 미국의 어머니랑 일본의 어머니인데 포인트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미국의 어머니는 특정 사물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물의 속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이런 내용 너무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사물의 속성 자체에 관심을 기르도록 훈련해요. 그 자체에. 그리고 나서 모든 포인트는 아이들은 스스로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여러분 교육받는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일본의 어머니인데 일본의 어머니는요. 이거 읽으면 충격적인 게 진짜 이런 흔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상의 감정에 특별히 여러분 신경을 써서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대상의 속성이고 사물의 속성이요. 그래서 특히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그러하다. 예를 들면 내가 밥을 안 먹으면 고생한 농부 아저씨가 얼마나 슬퍼하겠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면 너 왜 밥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이 밥을 안 먹으면 이거 쌀을 만드는 농부 아저씨가 얼마나 이제 슬퍼하겠니 해서 대상의 감정을 부여해요. 심지어 이것도 충격적이잖아요. 인형을 확 던져버리니까 인형을 그렇게 던져버리다니 저 인형이 울잖아. 충격적이잖아요. 대상의 감정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인형을 담장에 던졌나 봐. 담장도 많이 아파하잖아. 이렇게 쓴 거죠. 하는 같은 말로 꾸중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건 이쪽에서 나오는 거죠. 행동에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고 교육해요. 이런 거 여러분 읽어보면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내용은 너무 평이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정답이 알맞은 게 뭐야 하면은 미국의 어머니는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 거고 일본은 탄핵 감정을 예측하도록 교육하는데 이 탄핵 이제 감정 예측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들도
이쪽에 좀 많이 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을 계속 이제 신경 쓰는 부분들이 이런 비슷한 어떤 교육의 결과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번은 듣는 사람 입장 강조한 거는 일본의 어머니고 말하는 사람 입장 강조하는 건 미국의 어머니 뒤집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어머니는 이 속성을 아는 것이 관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한 게 아니라 속성은 미국의 어머니고 관계를 아는 것은 당연히 일본의 어머니니까 얘도 틀린 거죠. 그리고 미국의 어머니는 어떤 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이면에 있는 감정을 읽어야 한다. 이거는 당연히 일본의 어머니니까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굳이 이거 왜 읽어드렸는지 아세요?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나오는데 과연 이게 측정을 할 만한 여러 지문인지 이해가 좀 안 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뭐 쉽게 풀었던 문제일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요. 이거는 여러분 너무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뭐 인공지능 AI 이야기야 뭐 흔히 이제 나오는데 이 글의 이제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할 때 여기는 여러분이 이제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딴 게 아니에요. 어디만 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읽으시면 되냐면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중에 혹시 운전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 체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인공지능의 대표적 사례 이제 GPS가 딱 있는데 이거 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도를 보고 스스로 거리를 가늠하고 도착 시간을 계산했던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의 등장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가라는 기계 속 음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예전의 방식으로 충분히 잘 찾던 길에서조차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켜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안 써요. 근데 그래서 이 지문이 읽었을 때 아 이런 게 그거구나라고 빨리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을 이제 틀다 보면 계속 의존하게 되죠. 그럼 제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사고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대목이 포인트인 거죠. 이와 같이 기계에 의존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례는 오늘날 우리의 두뇌가 게을러진 것을 보여주는 예다. 그리고 삶을 더 편하게 해준다며 지름길을 제시하는 도구들이 도리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의 기억력과 창조력을 퇴보시키고 있다 이거죠. 요 대목이 이제 여러분 가장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그러면 AI로 인해서 인간의 두뇌가 게을러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까지도 일단 다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제 목 운동 좀 해보세요. 그리고 계속 뭐 독해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독해 지문도요 짧고 굉장히 평이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거는 딱 읽으면 금방 아는 게 국제기구의 유엔은 영어, 중국어, 러시아,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 등의 공용어로 사용되나 그것에 근무하는 모든 외교관들이 이 공용어를 전부 다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유럽연합에서의 공용어 개념도 유엔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공용어 중 하나만 알아도 공식 업무상 불편함이 없게끔 한다는 것이라 이거죠. 이게 이야기가 다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만 아는 분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공용어를 다 배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정답이 나오죠. 유럽연합의 복수 공용어를 지정해서 공무상 편의를 도모했다는데 나머지 뭐 선지는 읽어야 될 내용도 없습니다. 굉장히 평이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 14번도 이제 다 왔어요. 지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러분 다 비문학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게 작년으로 기준으로 보면 작년 지방직은 비문학 한 5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비문학의 지문이 많아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국어에서 느끼는 건 다른 건 없어요. 이게 좀 옛날 같은 경우는 문법 원문 규정 문제가 많고 세면이다 보니까 국어가 전략 과목이기도 하고 그다음 좀 빨리 풀고 이제 다른 과목에 이제 시간을 좀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다 맞히긴 다 맞춰도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거.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왜 20번과 19번을 많이 틀렸을까 요거로 바로 넘어갈 거거든요. 남은 시간에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게 1번에서 20번으로 이제 연속으로 풀면 여러분 전체 100문항 빼고요. 국어를 계산하면 1번부터 20번으로 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19번과 20번의 비문학이 배치가 돼 있으면 항상 19번과 20번은 제가 좀 길다 그랬어요. 비문학이 나오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최근에도 이제 갈 때 얘기했잖아요. 19번, 20번의 비문학이 들어올 때 여기는 여러분이 좀 지칠 수 있으니까 지쳐서 틀릴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란 거는 이거예요. 왜 20번과 19번이 왜 틀린 분이 많았을까? 그거는 뭐다?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아마 힘들었을 거다. 자, 그러면요.
여기 있는 이야기들은 더 이제 뭐 얘기할 내용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19번과 20번으로 일단 여러분 진행을 해서 바로 나가려고요. 뭐 이쪽도 평이했던 문제입니다. 답 3번이고 여기서 뭐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 이야기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악플러가 무슨 타인의 엄격한 잣대로 비판해요. 타인을.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분들 중에 15번 얘기를 좀 하는데 15번은요. 이 기문의 수박에서 이런 건 3문제 이제 수필 같은 거에서 출제한 건데 이거를요 너무 어렵게 푸신 분들이 있나 봐. 쉽게 풀면 되는데 수박을 먹는 기쁨은 우선 식칼을 들고 이 검푸른 구형의 과일하면요 수박의 안과 바깥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구형의 과일을 두 쪽으로 갈랐어. 그럼 얘는 칼로 가르기 이전에 수박 안이 아니라 수박 전체 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흔히 다 알잖아요. 잘 익은 수박은 터질듯이 팽팽해서 식칼을 반쯤만 밀어 넣어도 쭉 하고 이제 벌려지잖아요. 그리고 수박은 천지개벽하듯이 갈라져요. 수박이 두 쪽으로 이제 벌어지는 순간 아 소리를 지르면 여의도 없이 초록에 빨강으로 바뀌어요. 그럼 바깥의 색깔이 초록이고 안의 색깔이 수박씨가 있는 수박 앞면이 빨강이라 이거죠. 그리고 거기가 뭐야? 새까만 씨앗들이 별처럼 박힌 선홍색 바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박 안과 수박 바깥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답이 1번인데 저는 15번을요 여러분들 중에 틀린 분이 있다면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지? 황당해서 틀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무슨 초딩한테 갖다 놔도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쪽으로 가면은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지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뭐 미국의 어머니나 뭐 아니 일본의 어머니나 이 지문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직정으로 놓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그 다음 이제 16번은 여러 접속어인데요. 이 접속어 이 내용이 여러분 그 다 아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16번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19, 20번으로 갈게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수업하다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포인트는 딴 게 아니에요. 정철과 윤선도를 왜 우리가 조선시대 때 3대 문인 중에 왜 정철, 윤선도, 박일로 넣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황진이 이런 양반의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포인트를 잊지 마요. 이왕도 나오고 이주연도 나오고 이름 없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시조나 가사를 썼던 이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모든 포인트는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뭐가 포인트냐면 이 글에 제가 이제 왜 수능부터 우리 쪽에서 왜 시조랑 가사를 많이 내 했을 때 특히 가사를 내는 이유가 1443년 훈민정 창제되고 46년에 반포했을 때 우리는 이제 결국 훈민정음을 이제 주로 쓰지 않고 뭘 쓴다 그랬어요. 양반들은 여전히 뭐야? 한문을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쪽에서는 왜 가사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성종 때 정근의 상춘곡은요. 그 당시 이제 한문으로 이제 문학 활동을 이제 했던 그 사람들 중에 정극인이가 펜을 들고 뭘 썼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 글로 훈민정음으로 문학 활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게 나중에 쭉 넘어가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게 황진을 말할 것도 없고 무명시도 대부분 양반이 아니었지만 정철, 윤선도, 이왕은 양반 중에 양반이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걸 보면 양반도 한글 쓰는 것을 즐겨했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허균과 김만중 하면은 한글로 소설 쓴 거 알죠? 최초에 이제 한글 소설을 하겠다 홍길동전부터 여러분 김만중의 뭐 구몽부터 많단 말이에요. 한글 소설로 쓰지 않았던가. 그렇지만 이들이 특별한 취향을 가진 소수의 양반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거란 얘기죠. 그러면 소수의 양반들만 한글을 쓴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된 문학작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진 특별한 양반들 제하고 대다수 양반들은 한문을 썼기 때문에 한글을 모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걸 보면은 연안 박지원은 호지를 한문을 쓰지 않았느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반 대부분이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정철, 이왕, 윤선도 쓰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왜요? 독자층이 있으니까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썼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그냥 즐겨 쓰는 것은 이걸 읽을 수 있는 독자층 양반들도 있을 거라고 보니까 이분들도 한글을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접속어의 문제인데 그닥 어렵지 않은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7번 같은 경우는 고쳐쓰기 방안 중에 너무 평이한 거죠. 얘는 시제에서 있다가 맞고 그다음에 여러분 지향과 지향은 누구나 뭐 다 아는 거니까 지향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이쪽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난달 수해로 인하여로 바꾸는 것도 맞아요. 근데 4번은요, 사실상 이제 도금을 이제 뺀 뭐 한자어 문제라고 하기도 힘든 게 뭐냐면, 뭐 여러 납부라는 것은 어떤 세금 따위를 어떤 공공기관에다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공과금이 세금이고 기한을 지정금융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를 내야 되는데 납부를 왜 여러분 수납으로 바꿔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는 주체가 여러분 뭐야 국민이라는 걸 보면은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는 게 맞고 그걸 걷어들이는 게 만약에 저쪽이죠. 만약에 정부였다면 수납일 텐데 문맥상 주어는 뭐야 납부가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틀린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되게 평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 이제 특이한 게 이강규에게 느낌 이제 극락 같은 일원 있잖아요. 희곡이 이제 나왔을 때 여러 연극에 대본 희곡이거든요. 근데 얘도 내용이 좀 평이했었어요. 그래서 틀린 분이 아예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창적으로 제작하는 거 아닌 건 다 알아요. 근데 동현과 여러분 서현의 이제 서로의 이제 관점의 차이는 불상 제작에 관해서 동현과 서현이 있으면 이제 서현은 내면 쪽이고 동현은 외형이라는 부분에서 형식과 내용의 논쟁을 연상시켰다라는 것도 맞고요. 이쪽에서 독창적으로 제작하는 게 아니라 부정 형상을 일단 그 외형을 일단 형식을 그대로 그려 나가다 보면 부처님을 통해서 어떤 내용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니까 정답은 3번으로 평이하게 나옵니다. 자, 남은 시간은요. 여러분이 좀 많이 틀렸다는 20번과 19번을 할 텐데요. 19번 문제일 때 풀 때요. 여러분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이 지문 볼 때 혼정 신성은 이미 여러 한자성어에서 내용 다 알고 그리고 제가 혼정 신성할 때 왜 잠자리를 먼저 봐드린다라는 얘기가 온돌과 이제 벽난로 서양의 이제 벽난로와의 차이점을 이제 낸 건데 이쪽 앞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차분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학생분들은요 선지를 보면은 답이 일단 4번인데 1번, 2번, 3번도 다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완전히 여러분 내용을 잘못 읽은 거예요. 여기에 왔을 때쯤에 아마 여러분께서는 좀 많이 지쳐 계셨을 텐데 편안하게 봐보십시오. 여기 잘 들어봐요. 여러분 온돌은 제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여러분 발해가 고구려를 여러 모한 거다. 계승했다라는 근거가 가장 중요한 게 온돌인데 온돌 이야기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그럼 온돌은 당연히 뭐예요? 아궁이 쪽에서 뭐야 불이 들어가면 아랫목만 따뜻하는 게 아니라 왜 전체적으로 이렇게 훈훈해지느냐 그 원리를 설명한 건데 여기를 이제 편하게 보세요. 아랫목에 요에 손을 넣어서 방 안의 온도를 살피면서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던 우리의 옛 전통은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과 이제 관련 깊다 하고 여기까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모든 포인트는요. 우리 쪽에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 하나와 여기요. 벽난로를 통한 서양의 난방 방식의 차이점을 쓴 거예요. 이렇게 끊어요. 끊고 나서 여기를 편안하게 봐요. 그냥 이해 안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은 잘 들어봐요. 방바닥에 깔려 있는 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저 돌 모르는데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돌의 열기로 인해 뜨거워져. 그 뜨거워진 돌의 열기로 방바닥이 뜨거워지면서 방 전체에 복사열이 전달되는 거지. 그래서 온돌에서 여러분 나가는 길 있고 거기 돌이 데워지면서 아랫목에서부터 점점점 따뜻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 다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방바닥 쪽에 차가운 공기는 온돌에 의해서 데워지니까 차가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죠. 아니 더운 기운이 차가운 기운을 위로 올렸다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위로 올라간 공기가 다시 식으면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로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차가워지면 차가운 공기가 다시 어디로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또 그게 데워져서 위로 올라간다 이거죠. 그런 현상을 대류 현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께서 여기를 딱 읽으면은 벌써 알아듣는 게 뭐냐.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 식으면 복사열이 위쪽의 공기만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바닥에 얘는 방바닥 이야기가 어디로 가냐면 이쪽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갔다가 식으면 다시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그게 이제 대류 현상으로 반 전체가 따뜻해지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끊을게요. 벽난로를 통한 서양의 난방 방식은 복사열을 이제 이용을 해서 상체 위에 있는 거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라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바로 위쪽과 위쪽 공기를 바로 데우는데
대류 현상으로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이유가 뭐야 그러면은 아까 쉽게 풀면은 그 따뜻한 공기가 여러분 벽난로일 경우는 위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바닥으로 안 내려오니까 결론은 뭐가 된다? 정답은 일단 4번으로 오는 거죠. 근데 문제가 1번에서 이제 3번을 이렇게 딱 보면은요. 뭐가 문제냐? 3번을 보면 대류 현상을 통한 난방 방식은 상체와 위쪽의 공기만 따뜻해 주는 게 아니라 대류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은 이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에서 일어나니까 선지상 게 틀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풀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벽난로에 의한 난방이 복사열에 의한 난방에서 대류 현상으로 인한 난방이라는 순서로 이루어졌다는 건 여러분 요 설명은 요 지문에서 설명한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에 대한 이야기니까 얘도 틀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쫓기는 상태에서 정답이 몇 번인가 했을 때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를 어렵게 생각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에 해당하는 여러분 말을 찾고 벽난로를 통한 서양의 난방 방식에서 찾으셨으면 이 문제 어렵게 풀 필요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벽난로에 의한 난방은 방바닥에 따뜻한 고기 위로 올라가. 이거는 어디 거예요? 온도를 통한 난방 여러 방식이지. 얘가 이제 여러분 벽난로를 통한 서양의 난방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안 된다. 이게 금방 답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비교했을 때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의 이해를 벽난로에 여러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 오답을 만든 형태다라고 보면은 정답은 4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 번째 문제에 해당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의외로 가장 놀랐던 건 뭐냐면 20번 문제는 정말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왜 틀렸을까 했을 때 지금 1번에서 20번 문제 중에서 가장 긴 문제가 20번이었거든요. 엄청 길었어요. 근데 이 긴 지문을 이렇게 봤을 때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걸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셨어야 되냐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렇게 문단이 지금 현재 4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4개가 나왔을 때 하나씩 한 문단씩 읽고 가서 지웠으면은 정답은 굉장히 평이하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께서 그냥 한 번에 다 읽고 나서 풀었으면요. 올라가고 내려가서 정신을 못 차리셨을 거예요. 자, 제가 보통 수업했을 때 방식 그대로 한번 적용해서 여기는 하나씩 또박또박 읽어드릴게요. 평행하게 보세요. 여러분 포도주 이야기니까 다 알더라고. 포도주는요 유럽 문명을 대표하는 술이자 동시에 음료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포도주를 뭐라고요? 술로 알고 있는데 음료수로도 쓴다는 얘기죠. 우리는 대개 포도주를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술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유럽에서는 물 대신에 마시는 음료수로서의 역할이 크대요.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는 물이 워낙 안 좋대요. 그래서 맹물을 그냥 마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안정성이 보장된 포도주나 맥주를 마신대요. 이런 용도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로는 당연히 뭐야? 고급 포도주와는 다른 저렴한 포도주가 쓰인다 이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여러 포도주는 저렴한 포도주고 여러분 고급 포도주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좀 이해 다시 해보세요.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는 당연히 고급 포도주일 필요가 없죠. 저렴한 포도주인데 거기에서 이제 혹시 술이 약한 사람은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섞어 이제 마시기도 한다 이거죠. 여기까지 딱 읽었어요. 자, 읽고 나서 여러분이 지울 수 있는 게 있냐 할 때 여기선 딱히 3번이 바로 보이는 게 유럽에서는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는 저렴한 포도주거나 고급 포도주에 물을 섞어 온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읽은 분들은 오다 가다가 다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추론이든 뭐든 간에 문단을 잘 읽고 나서 지우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첫 번째 문단 딱 읽은 분들은 아까 기억나는 게 유럽에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는 저렴한 포도주인데 만약에 이제 술에 약한 분은 물을 섞으랬잖아요. 근데 고급 포도주에다 물 섞으라고 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풀었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소비의 확대와 함께 포도주의 생산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계속된 거죠. 소비가 확대되니까. 그런데 포도주의 생산 확산의 가장 큰 문제는 포도 재배가 추운 북쪽 지역으로 확대되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 상태에서는 포도가 자라는 북방 한계가 이탈리아 정도에 멈춰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세 유럽에서 수도원마다 온갖 노력을 기울이
노린 결과 포도 재배가 상당히 북쪽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대체로 대서양의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들이 상업적으로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래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읽으면 이탈리아에서 원래 멈춰야 되거든요. 그 자연의 상태로는 추이로 보면. 그런데 이걸 노력을 해서 북방 한계선이 이쪽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탈리아보다는 이 북방 한계선이 더 위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두 번째 문단 딱 읽으시면은 당연히 여러분 이탈리아보다는 남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보다는 북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왜 이게 20번이 왜 19번이 왜 여러분 2등과 3등 안에 들어갔는지 좀 충격이에요. 그건 아까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뒤에 나왔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마지막 요 하나만 이제 읽으면 돼요. 자, 적정한 기온은 포도주 생산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생산된 포도주의 질을 이제 결정한다는 얘기죠. 기온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추운 지역이나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포도주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대. 그래서 추운 지역에서는 포도의 당분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 그쪽으로 이제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그면 신맛이 강하대요. 반면 너무 더운 지역에선 섬세한 맛이 부족해서 흐물거리는 포도주가 생산된대요. 근데 여기요. 그 대신 이를 잘 또 활용하면, 그러니까 따뜻한 지역에서 난 포도주 있죠. 그건 포르티나 세리처럼 도수를 높인 고급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높은 것도 문제고 낮은 것도 문제인데 너무 높은 곳에서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지역이 약간 더운 지역에서 나는 포도주는 고급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밌죠? 흐물거리는 포도주인데. 그러므로 고급 포도주 주요 생산지는 보르도나랑 그다음에 부르고르처럼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곳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포도주가 되려면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곳이야. 다만 달콤한 백포도주예요. 적포도주가 아니라 백포도주의 경우는 샤토 디캠처럼 뜨거운 여름 날씨가 지속하는 곳에서 명품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여러분 요 대목이죠. 고급 포도주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인데 다만 조건이 있잖아. 달콤한 백포도주 같은 경우는 뜨거운 여름 날씨가 지속하는 곳에서도 명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급 포도주는 너무 덥지도 모두가 틀린 거죠.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에서 재배된 포도를 만들어지는데 모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읽었으면 정답이 쉽게 나왔었던 거죠. 여기.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정답 4번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웠으면은 그냥 쉽게 풀었던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시험장에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풀었던 거고요. 혹여 지금 점수가 이제 어떻게 나온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생각한 거랑 다르게 결국은 이제 한글맞춤법에서 두문항 고유어, 그 다음에 이제 관용 표현 너무 이제 평이하고 3번에 여전히 논란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평이했는데 그러면 결국 점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실수로 아마 문학이나 독해에서 실수로 아마 점수가 안 나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여전히 또 어떤 거냐. 결국 독해를 시험장에 갔을 때 이게 쉬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쫓기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을까. 이 문제만 여전히 남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일단은 오늘 시험 일단 받고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오늘은 푹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면 이제 다른 분들의 이제 점수도 다 이제 풀섭에서 올라오고 하면 여러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합격할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제가 시험 보기 전에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뽑는 이게 인원이 꽤 많아요. 한 2만 명 되고 지금 접수는 한 24만 명 했다는데 직접 가서 본 사람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3대 1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아마 2대 1 안에 1에 들어갈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2대 1이니까 여러분 확률이 많을 거라고 봐요. 합격 확률이.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일단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요. 이거를 이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으신 분들은요. 제가 따로 여러분 글을 카페에든 나중에 올릴 거예요. 내년 시험 준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시면 되고요. 아무튼 오늘 지금
꽤 긴 시간을 한 거예요. 저는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한 1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독해를 나중에 이제 올해도 또 할 때 기출 독해 다 해야 되니까 그때 또 여러분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끝까지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또 다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